겨울그노 5번째 어워드는 나의 애증의 대상입니다. 제가 제안한 어워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데스티니를 꼽겠습니다. 너무 본진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애증이 될 수 있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설명을 하자면 데스티니는 배경은 SF고요. RPG 요소가 굉장히 많이 결합된 FPS예요. 2015년부터 꾸준히 했던 아주 오래된 게임입니다. 그때는 데스티니 1이었어요. 네. 2017년도에 데스티니 2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 우르르 모여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좀 했었어요. 레이드 같은 것도 가고. 근데 데스티니가 1 때부터도 그랬는데 퀄리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널뛰입니까? 굉장히 널뛰는 스타일. 이게 처음에 발매됐을 때도 정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시스템적으로 너무 불합리한 것들도 많고 스토리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그래서 정말 많은 비난을 받다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나왔던 DLC가 정말 호평을 받으면서 그때 유저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죠. 저도 그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확장팩이 나올 때마다 정말 콘텐츠가 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또 싹 빠져나가고 그러거든요. 데스티니2도 처음 발매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다가 또 많이 빠졌어요. 한참 빠졌었는데 2018년도에 데스티니 PC판을 블리자드 쪽 그 게임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있잖아요. 백글렛. 거기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전면 한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한글화가 안 돼 있고 영어로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뭐 음성까지 완벽하게 한글화를 해가지고 그때 다시 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유입이 됐었죠. 그리고 그때 또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레이드도 가고 정말 많이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빠져나가요. 왜냐면 그 다음에 계속 그걸 받쳐줄 만한 컨텐츠가 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데스티니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이어와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이어당 뭐 서너 개의 DLC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시즌 패스로 팔기도 하고 단품으로 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나는 어차피 호갱이다 하고 그래서 시즌 패스를 좀 사서 하는 편인데 항상 가격 대비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 이번에 또 새로운 이어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기대했던 새로운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딱 오픈이 됐는데 데스티니는 SF고 각 행성들이 있어서 그 행성마다 뭐 특정 종족들이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미션을 진행하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달이 나왔어요. 근데 달은 데스티니 1 때 있었던 맵이에요. 설정은 있죠. 그 달에 원래 어때 이러이러했었는데 요러요러한 사건 때문에 이제 조금 변형되고 종족들이 다르게 나오고 뭐 새로운 던전 같은 게 생기고 그래요. 근데 새로운 던전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돈을 지불했으면 좀 새로운 컨텐츠를 내줘야 되는데 했던 걸 우려먹고 재탕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나오는 컨텐츠들도 좀 유저들의 비난에 살만한 그런 퀄리티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이라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피, 땀, 픽셀 이라는 원래는 피, 땀, 눈물로 보통 나오잖아요. 피땀 픽셀이라는 이 책은 2017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우리나라에는 2018년도에 번역돼서 나왔고요. 각종 게임의 개발 비화를 다룬 책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데스티니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더 사서 봤던 책인데 진짜 최근 이야기까지 다 기록이 됐나 보네요. 근데 2017년도 책이기 때문에 데스티니 1의 개발 비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개발된 졸속으로? 졸속이 아니에요. 너무 오랜 시간을 들였음에도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거든요. 번지라는 이 게임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헤일로라는 게임으로 되게 유명해요. 이 게임은 엑스박스가 거의 처음 나올 때 독점 컨텐츠로 나왔던 거고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엑스박스 독점으로 게임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거고 한데 네. 한 7년 정도 MS 산하에 있다가 결국 독립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독립을 정말 원했대요. 왜냐면 좀 자유롭게 개발을 하고 싶기도 하고 저 자기들이 만든 이 헤일로라는 컨텐츠가 결국 저작권이 약간 본인들의 소유가 아닌 MS 소유가 MS. 되는 그런 것들이 싫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쪽의 소유권이 되면은 IP라고 하죠. 그거를 막 다른 데 팔아가지고 같은 세계관으로 다른 게임 개발사에서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물론 돈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독립을 해서 되게 들떠있는 상태로 그리고 이제 헤일로와는 좀 많이 다른 방향의 게임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막 으쌰으쌰 하고 있지만 이 번지라는 회사가 헤일로가 너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되게 가파른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40-50명이 만들었었는데 네. 나중에는 3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일 정도로 큰 회사가 됐어요. 근데 규모는 급속도로 커졌는데 경영진의 마인드나 이런 거는 그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던 거죠. 그냥 그대로군요. 네. 그 규모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MS에서 독립하면서 사실은 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런 개발사에서는 좀 큰 배급사를 통해서 배급을 하려고 해요, 보통. 헤일로 때문에 게임 개발사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액티비전과 손을 잡습니다. 근데 액티비전은 아시겠지만 블리자드도 그쪽으로 유입되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 게임 데스티니2도 배틀넷을 통해서 배급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컨셉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거라는 것만 듣고도 그동안 해왔던 작품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10년짜리 계약, 정말 큰 계약을 맺었어요. 10년 동안 몇 편 이렇게 게임을 내놓는다.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내부 상황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 이 게임을 이제 시작할 때는 각각 다른 아이디어를 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SF 쪽을 좀 하고 싶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판타지 게임을 좀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적절히 합쳐가지고 만들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일을 했던 게 다 SF 쪽이잖아요. 작화도 SF에 특화돼 있고 뭐 디자이너도 SF에 특화돼 있고 하니까 결국은 만들기 쉬운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타지 요소가 완전히 없어졌고 줄거리를 쓰는 사람도 자꾸 갈피를 못 잡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덩치가 큰 회사의 이제 전형적인 문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긴 거죠. 그래서 계속 초기 컨셉이랑 멀어지고 막 이미 해왔던 것들을 답습하고 점점 만들면 만들수록 헤일로에 가까워지는데 또 그리고 개발 툴은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속도가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성 같은 거를 사람들이 다 공유해야 각각의 작업을 하더라도 이게 좀 통일성 있게 될 텐데 그게 공유가 안 되고 직접 개발을 하고 뭐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건지 저 대표가 저기서 말하고 있는 게 정확히 어떻게 구현되는 건지를 다 모르는 거예요. 핵심 인재가 있음에도 유입되면서 정말 조직이 커져서 막 휘청휘청하는 네. 그런 거네. 각각은 다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위의 경영진들은 과도한 홍보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만한 어떤 기본이 되는 것들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뭐 반지의 제왕을 뛰어넘는 스토리가 나올 것이라면 또 이런 과대 선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야 이러고 그런데 이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그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원년 멤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원년 멤버들이 아이고. 또 차례대로 다 잘린 거예요. 아이고. 진짜 망조는 다 있네요. 네, 이 스토리를 보면은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상황들을 모두 겪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데스티니 1을 출시를 하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을 정말 많이 먹었죠. 그래도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들을 되게 빨리빨리 수용하고 아까 말한 되게 성공적인 DLC인 테이큰 킹 같은 경우에는 좀 작심하고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 괜찮은 작가를 섭외해서 줄거리를 쓰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좀 보상 체계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고 해서 다시 성공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까지가 이제 그 핏단 픽셀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언급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팀에서 폭파, 화산 폭발, 거대한 동화작용, 의사소통 불능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면 결국 많은 자원과 시간이 낭비되고 그게 완성된 게임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라고 누가 한 말이 인용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데스티니2의 이 확장팩에도 똑같이 느껴져요. 아하.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 그냥 알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내부 상황이 온전하지가 않구나. 그 정도로. 지금 약속된 어떡해. 기한은 있고 게임 컨텐츠를 내놔야 되는데 그럼 일단 전에 만들어놨던 거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하자.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에 헤일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번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정말 타격감이 좋아요. 그 타격감이 좋고 뭔가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갖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이게 뭔가 미흡하다고 느껴지면서도 그런 어떤 PVP를 할 때 진짜 데스티니만한 거 없지라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레이드도 좀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긴 해요. 퍼즐식으로 되어 있어서 각각의 인원들이 정말 합을 잘 맞춰서 순서대로 딱딱 자기가 할 일을 해야 겨우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공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안타까워서 플레이를 하고는 있는데 예전처럼 만족을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접어버리지도 못하는 되게 어정쩡한 상태로 제가 아직도 데스티니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베스트를 꼽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베스트로 꼽을 수는 없어.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데스티니는 나에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이거 약간 나온 애증이. 네, 나의 애증의 대상이구나 해서 애증의 대상상을 줬습니다. 뭔가 다 듣고 나니까 짠한데요? 약간 그런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애증으로 데스티니가 나왔을 때 되게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되게 오랫동안 플레이하시던 좋아하던 게임이었으니까. 근데 듣고 나니 용케 잘 참아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같이 해온 세월도 있고 진짜 막. 네. 하지만 호구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네요. 저의 애증의 대상은 이거였고 양치님의 애증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제가 처음에 애증의 대상 하자고 했을 때는 나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 빠른 손절. 정말 존경할 만한 선택. 아니다 싶으면 그냥 털고 나오는 결말이나 엔딩에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증이 될 정도로면 그냥 털고 나오지 애를 갖고 있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애증이란 단어 그 자체가 현신한 장르. 네. 야구. 프로야구. 크보 들고 왔습니다. 애증의 크보. 네, 너무 애증의 크보. 디테일한 거 말하지 않아도 듣는 순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올해는 안 볼 거야. 올해는 안 볼 거야 하면서 꼭. 근데 그래도 올해 정말 많이 안 보긴 했죠. 그렇긴 하죠. 진짜 안 보긴 했어요. 올해 야구장도 한 번도 안 갔고 야구 경기 방송을 본 것도 5번이 채 안 되고요. 네, 물론 이렇게 양윤종 선수를 아직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양윤종 선수가 올라왔을 때 기록 같은 거 살펴본다던가 그래도 아직은 주변에 야구 보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소식들을 이렇게 전해줄 때 기아 크게 이겼다던데요 뭐 이러면 그래요? 하면 일단 기록 찾아보고 기록 같은 거는 여러 번 찾아보긴 했는데 진짜 경기 자체를 5번도 채 보지 않았으니까 사실 애증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멀어진 장르이기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야구 보는 사람들이 야구 안 보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다거나 네. 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그게 또
일주일 중에 월요일 빼고 모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만 행복할 수 있고 그나마 일요일날 진 팀들은 월요일까지 기분이 나쁘고 10개 구단이 경기를 하면 5팀은 웃고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욕을 하고 있는 신기하게 5팀도 다들 욕을 하고 있는. 근데 뭐 예전에는 그렇게 욕하는 것도 자체가 좀 이렇게 보는 즐거움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관심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야구를 보는 사람들 자체가 좀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한번 찾아봤더니 2008년부터 프로야구가 500만 명 관중을 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 800만 관중 시대가 열렸고 2017년이 이제 최고점이었어요. 840만 명. 그러더니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점점 찍고 올해는 이제 700만 명대로 이제 800만이 깨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군요. 네. 그래도 여전히 국내 다른 스포츠보다는 관중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네. 한데 야구 자체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줄어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객 수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인기 구단인 롯데가 올해 10위에 있고 기아가 7위하고 뭐 이러면서 관객 수가 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그것도 큰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높은 구단들의 관객 수가 더 몰렸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인데 경기력 하락이 직접적으로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10개 구단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선수풀이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10개 구단을 돌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취향은 저는 정말 투수하거든요. 투수 사랑. 네, 투수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타고 투저 현상이 계속 있었죠. 네. 그래서 한 경기당 막 20점 나는 경기도 막 있고 10점 이상 나는 건 너무 자주 나오고 이런 경기들이 전 진짜 재밌지 않았었는데 개인적인 취향을 제외하더라도 뭔가 경기를 봤을 때 정말 어이없는 수비 실책이라던가 아니면 사사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올해 어떤 팀에서는 한 이닝당 사사구 8개 이렇게 나오기까지 한 이닝에 했대요. 8개요? 네네. 그렇게까지 나왔대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만한 투수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나라 투수풀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외국인 용병의 수가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외국인 투수 쓸 수 있는 수도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10개 구단이 되면서 그거를 다 리그전으로 돌리기 위해서 경기 수도 144경기로 늘어난 상태니까 선수들의 체력도 저하가 오고 그래서 이런 온갖 이유 때문에 이제 경기력 하락이 예상도 되었었는데 관중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네. 네. 물론 지면은 짜증이 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젖잘싸가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경기 자체도 많지 않고 오히려 이겼는데도 되게 기분이 찜찜하고 이런 걸 프로라 할 수 있나라는 네. 이런 경기들이 많아지는 게 관중들이 이제 등을 돌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뭐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오심이 정말 물론 오심은 어떤 스포츠나 오심이 있고 사람이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심판에게는 뭐 스트라이크 존이 좀 넓을 수 있고 어떤 심판에게는 스트라이크 존이 좁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모든 팀에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그렇게 큰 말이 나오지 않을 텐데 뭐 3피트 룰이 논란이 있었는데 주자가 이렇게 달릴 때 그 라인에서 3피트 이상 3피트 이상 멀어지면 안 된다는 그 3피트 룰이 있는데 어떤 구단에서는 좀 벗어났을 때 이거는 3피트 룰을 어긋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지고 이런 논란도 있었고 뭐 스트라이크 볼 판정은 매번 이제 나오는 요소인데 정말 이제 매 경기마다 억울한 팬들이 이제 올리죠. 물론 그게 이제 찍혔을 때랑 스트라이크 존을 지나갔을 때랑 뭐 미트 안에 들어갔을 때랑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마냥 믿을 수는 없다고 해도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존들을 보면서 조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팬들도 네, 그런 경기들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경기를 보고 싶은 마음도 조금 줄어들겠죠. 허탈해지죠. 네.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에 뭐 태클에 네. 의한 파울 이런 거는 사람이 보고 이 태클이 고의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정도가 심했는지 아닌지는 기계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심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스트라이크 존 논란은 정말 너무 심하잖아요. 한 경기에서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그쵸. 하니까 아무래도 편파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차라리 그런 거는 이제는 진짜 기계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또 다른 거는 그나마 요즘에는 이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그쵸. 생겼지만 스트라이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공 하나 때문에 점수가 막 3점이 더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닝이 마무리될 수도 있고 너무 중요한 건데 정말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스트라이크 볼 하나에 우리 또 유리가슴 투수들은 멘탈이 무너져서 뒤에 경기를 말아먹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적인 요소로 야구 선수들을 저희가 사회면에서 굉장히 많이 마주치게 됐죠. 안 좋은 사건이 많죠. 진짜 온갖 것들을 다 하셔가지고 뭐 도박,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약물 안 한 것들이 없는 네, 그래서 다른 스포츠도 이런가? 야구만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구가 인기 스포츠고 이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야구 선수들만 나오는 건지 다른 스포츠도 비율상은 비슷하게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독 정말 야구 선수들을 많이 사회면에서 접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좀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로 자주 비율이 있다는 거는 그 선수단 전체 분위기가 약간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건 아닌가? 그런데 이런 걸 내가 계속 애정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도 조금 문제가 됐던 게 팬서비스 논란이 있었거든요. 야구 선수들이 팬서비스 안 좋다는 이야기는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제 뭐 해외 메이저리그나 뭐 유럽의 축구 선수들이나 뭐 이런 선수들은 정말 팬 서비스가 좋거든요. 출근길 퇴근길 인사해주고 사인 요청해주면 계속 사인 받아주고 그런데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은 그냥 팬 서비스를 프로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가적인 거 내가 해주고 싶으면 내가 한다. 해주고 싶으면 하고 몸이 피곤하고 그럴 때는 그냥 얼마든지 패스하고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나 보다 싶을 정도로 어린아이들의 사인 요구도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것도 내가 뭐 오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해줄게 라던가 뭐 어깨가 너무 아파서 못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프로 야구잖아요. 아마추어 야구가 아니고 공놀이를 이제 팬들이 봐주기 때문에 관중들이 들기 때문에 프로 야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프로 선수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게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고 올해도 한번 사건이 터지면서 뭐 그런 이유도 직접적으로 관중 감소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한 부분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도 많은 사람들도 야구를 조금 멀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침 또 공교롭게 올해 제가 한때 좋아했던 한기주 선수나 윤석민 선수 둘 다 은퇴를 결정을 해가지고 진짜? 너무 속상한 일이야 진짜. 네, 은퇴합니다. 한기준 선수는 은퇴했고요. 이제 윤석민 선수는 은퇴하겠다고 발표가 세상에. 얼마 전에 났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 부상 이후로 계속 재활을 하고 그래도 투구 폼이 올라오지 않아서 이제 재활로 이름을 올린 것보다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제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야구를 좀 열심히 봤었거든요. 2007년부터 한 2011년까지 열심히 보고 또 잠시 쉬다가 2015년부터 또 재밌게 봐서 우연찮게 야구 보던 시즌에 두 번 다 이제 기아가 우승을 해가지고 그런 기뻤던 순간들도 함께 했지만
뭔가 그 2007년 때 윤성민 선수가 소년가장이었어요. 정말 최다 패를 기록을 했던 1실점 했는데 패하고 이랬던 윤성민 상이라는 것도 그때 막 팬들이 만들고 그 수치 계산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굉장히 잘 던졌음에도 패전을 기록하는 뭐 이런 선수상 이런 거였는데 되게 좋아했던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간 게 잘 안 되고 그 후에 부상으로 계속 안 좋고 이제 먹튀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뭐 욕을 안 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뭐 이렇게 선수 생활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아쉽고 야구라는 장르도 이제 자체적으로 나한테서 좀 끝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지금 기분으로서는 제가 좋아하는 양현종 선수는 메이저리그를 가고 기아는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이 야구 팬들 자기 팀 해체를 이렇게 바랄 수가 없다. 난 애증을 하고 나서 이렇게 뭔가 펄펄 끓는 뭔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뒤에 이렇게 쓴맛이 올라오다니 씁쓸. 정말 씁쓸합니다. 쓰다 진짜. 안 됩니다.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업시키는 벌써 6번째인가요? 와우. 6번째 어워드. 나의 18년, 19년 베스트 음악. 오. 빠밤. 억지로 텐션 올. 뭔가 전국 노래자랑 노래가 나와야 될 것 같은 빰빠밤빰빠밤. 아유 이거 배경음악 좀 깔아볼까요? 진짜 오랫동안 많이 들었던 음악 그런 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선인장님의 베스트 음악부터 들어봅시다. 제 베스트 음악은 수차례 이야기한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네, 원래 연말 정산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원래. 진짜 제가 음악을 많이 듣지도 않고 클래식도 그렇게 많이 안 듣거든요. 근데 자꾸 팟캐에서 의도치 않게 무슨 혈더 코스프레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진짜 수차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2번을 시점으로 이제 다시는 이야기 안 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이제. 그럼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주세요. 아니 화려하게는 모르겠고 그때 몇 번이었죠?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이제 딴 거 꼽으려고 했거든요. 좀 이제 너무 민망해서 꼽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면 정말 최애네. 진짜 올해 최애인 것 같아요. 이게 이 곡이 그러니까 어디서 듣고 싶어도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자주 연주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주를 들을 만한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우연히 최근에 보니까 그게 연주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나요? 아니요. 음반이 있어요? 공연이 있어서 오. 예, 롯데 콘서트홀에서 연주했고요. 서울시향에다가 보레이코 지휘, 그다음에 니콜라이 루간스키 피아노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했었습니다. 이제 이 곡이 뭐 1악정이 어쨌고 2악정이 어쨌고 뭐 이런 거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냥 다 생략할게요. 네.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 네. 그래서 1악장 시작하는데 저 혼자 막 이러면서 막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옷을 쥐어 뜯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게 오케스트라 좀 배치가 좀 달랐어요. 보통은 이제 왼편부터 해서 제1바이올린, 2바이올린, 뭐 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목관, 금관, 뭐 타악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제일 첫 번째에다가 이제 1바이올린, 2바이올린을 쫙 펼쳐가지고 배치를 하고 이제 전부 파트를 뒤쪽으로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누군가는 뭐 이게 러시아식 배치라고 하는데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 소리가 섞이는 게 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좀 달랐어요. 약간 공간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베이스가 뒤에서 탁 받쳐주는 게 좀 달랐고 지휘자분은 저는 그날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근데 꽤나 좀 역동적으로 지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포즈 주는 거라든가 이렇게 텐션 주는 게 되게 직관적으로 좀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피아노 연주는 이렇게 막 열정을 다하는 것보다는 엄청 여유 있게 연주하시더라고요. 그냥 딱 모자람 없이 이 음에 이게 필요해 그럼 딱 요만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연주도 다 괜찮았는데 롯데 콘서트홀 처음 갔었거든요. 반향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술의 전당이나 다른 콘서트홀 같은 쪽에서 오는 반향보다 좀 더 반향이 길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물속에서 듣는 것 같은 느낌?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그쪽이 좀 더 이제 울림통이 크다고. 네. 예, 그게 아마 파이프 오르간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데 좀 큰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지었는지 예, 조금 그런 게 달라서 소리가 좀 길게 잡히니까 또 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곡이랑 원래 같이 연주했던 곡이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그렇게 두 개 같이 연주했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에너지를 쥐어짜가지고 들어서 뒤에는 이제 힘들어가지고 찐. 그냥 들리는가 보다 이러면서 들었어요. 편애 아닙니까? 편애. 편에 맞습니다. 하나만 팹니다. 네. 입학해서 이 곡을 이야기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딱 음반 3개만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야기 안 해요. 네. 하나 추천드릴 거 윤디리 피아노에다가 예, 세이지 오자와 지휘 베를린 필 연주로 이렇게 녹음 음반이 있거든요. 네. 예, 예. 약간 이 음반은 제가 생각하는 곡의 어떤 완벽을 담은 음반이라고 생각해요. 녹음본을 한 50여 가지 정도 들었어요. 네. 근데 보통 제가 딱 하나 잘 이런 거 못 고르거든요. 네. 딱 하나 고르라면 이거를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윤디리 피아노 연주를 제가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게다가 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내한 공연 할 때도 좀 실수나 태도 논란 이런 게 있어서 슬럼프나 컨디션 문제 뭐 이런 게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제 뭐 안티도 아니고 크게 관심이 없는 연주자거든요. 좀 제 취향에 비해서 너무 좀 달달하게 연주하는 편이라 가지고 근데 이 연주를 딱 듣고 야 진짜 쇼팽 콩쿠르 최연소 1등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내 귀가 잘못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듣겠다 그럼 진짜 이 음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크라이네프 피아노로 이제 연주한 게 있거든요. 모스크바 필 연주로 녹음본이 있는데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이 5곡이 있어요. 네. 근데 전집으로 나온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크라이네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집 녹음도 했고 약간 느낌이 이게 표준이지 작곡가의 의도는 이거야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사실 앞에서 추천드렸던 음반보다 이거는 되게 진중하게 좀 연주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터치가 되게 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5곡이 다 듣고 싶다 그러면 이 음반을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의외다 싶었던 연주가 유자왕이라는 피아노 연주자가 있거든요. 중국 분이신가요? 예. 이분도 연주가 되게 여러 버전이 있어요. 여러 버전이 있는데 되게 일관적으로 테크닉이 정말 뛰어나요. 여성 연주자거든요. 네. 근데 그 파워라든가 뒤에 이렇게 정말 힘이 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끝까지 잘 휘몰아치게. 네, 그래서 이분이 아르리치가 원래 공연할 연주 파트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대타로 올라가면서 엄청 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스토리 흔하긴 한데 스타일이 좀 비슷한가요? 아레 리치랑? 약간 아르리치 젊었을 때 풍이랑 비슷해요. 예, 예. 그래서 뭐 잘한다고는 했는데 그전에는 뭐 그냥 흔한 영 피아니스트 중에 하나였다가 이걸로 진짜 확 떴거든요. 진짜 파워풀하고 진짜 기교 넘쳐요. 그래서 이러면 누구나 호감을 가질 수 있겠으나 저는 좀 취향이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첫인상이 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서는 그냥 좀 저평가되는 인물이었는데 이거 연주 들으니까 야, 현 시점에서 이 정도 테크닉과 템포로 누가 연주할 수 있을까 꼽을 만한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분 연주 스타일이랑도 좀 잘 맞고 그래서 한 번쯤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들어봐야겠네요. 이 정도 했으면 들어봐야 한다. 다시는 이제 이야기 이제 이야기하지 우리의 묵은지다. 자, 양치님의 베스트 음악. 베스트 음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아까 저희가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대체
여름에는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랬잖아요. 네. 그때 뭐 들었지? 뭐 이렇게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멜론으로 음악을 듣는데 멜론에 나만의 차트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개월 내 자기가 가장 많이 들은 걸 차트화 해주고 3개월 내 해주고 1년 단위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1년 단위는 없고 대신 뭐 몇 년 몇 월에 많이 들었던 음악 이거를 차트화를 해줘요.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이제 차트를 다 뒤졌죠. 오, 진짜 객관적인 데이터인데요. 네, 그렇게 뒤져서 그렇게 목록들을 보니까 저는 좀 단순하게 음악을 듣고 살아왔더라고요. 이제 음악을 듣는 거 보면 이 당시에 얘는 뭘 봤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되게 투명한 네, 사람. 투명하게 그때 봤던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TV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음악들을 역시 듣고 보는 있더라고요. 것이 좋은 김양치라 네. 듣는 것도 보는 거에 기반하는군요. 네, 그래서 뭐 18년 4월에서 8월까지는 이제 고등 래퍼 영향으로 이제 그쪽 음악들을 많이 듣고 1순위는 김하온과 빈첸의 바코드. 네.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 나올 때는 퀸 노래 계속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고요. 진짜 뭐 하면 듣고 네. 뭐 하면 듣고 그러시네요. 네, 19년 봄에는 이제 벚꽃 엔딩이 순위권에 꼭 올라와 있고 뭐 장범준 씨가 그때쯤 앨범 내가지고 뭐 일산으로나 노래방에서 많이 들었고요. 네. 조금 의외였던 건 이 노래를 내가 이렇게 많이 들었다고 싶은 노래가 아리아나 그랜데 Thank You Next를 제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뭐 때문에? 되게 모르겠어요. 의외네. 되게 네. 그러니까 익숙한 노래기는 한데 이 정도로 많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의외인데. Thank You Next가 2, 3위권에 막 이렇게 있었어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좀 특별히 막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렇지 않은 무난한 노래였는데 그래서 많이 이렇게 듣지 않았나 싶고 19년 5월에는 슈퍼밴드를 보면서 슈퍼밴드 음악들이 이제 순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19년 6월 알라딘이 개봉을 합니다. 알라딘의 전 OST가 1위부터 20위까지를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양치님 일기 쓸 필요 절대 없으시겠다. 멜론 차트 보면 뭐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은 아직 12월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19년 11월까지 안 보였는데 아마 12월 끝나면 겨울왕국 OST가 또 이제 차지를 하고 있겠죠. 아까도 들어오자마자 무슨 노래를 막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틀어달라고? 예. 네. 그게 뭔데? 했더니 겨울왕국 노래더라고요. 진짜 와 사람이 정말 어떻게 투명하죠? 네. 뒤통수 안 칠 캐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베스트 음악으로 봐야 하나, 베스트 영화 아닌가, 베스트 예능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OST가 아닌 노래, 그리고 요새도 듣고 있는 노래, 그리고 18년, 19년에 발매된 노래,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걸러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요새 듣는 노래에서 많이 걸러졌는데 제가 요새 듣는 노래들이 다 발매가 18년, 19년이 아니고 뭐 16년, 15년 막 이런 노래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봤더니 딱 한 곡 나왔습니다. 와, 한 곡만 남은 것도 진짜 신기한데? 진짜 어떻게 한 곡만 나왔죠? 아유, 순위권에서. 순위권에서? 네. 네, 바로 악뮤의 정규 앨범 3집 항해의 타이틀곡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그런 긴 제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동공지진 탐험 모르는 노래. 아니 다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들 악뮤 앨범 발표 때쯤 들어보고 그런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악뮤 노래를 그런 어떤 스트리밍에서 한 번도 플레이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그렇구나. 지나가다 들어본 적은 있죠. 근데 내가 찾아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겉돌 수 없는 그러네요. 강이 흐르고 있네요. 네, 저는 뭐 악뮤 데뷔할 때부터 좀 팬이었고요. 그래서 그럼 꾸준히, 악뮤가 나왔던 그 서바이벌? 네, 그 프로도 보셨어요? 챙겨봤었고 아하. K-pop 스타도 챙겨봤었고 제기발랄한 가사와 멜로디를 쓰는 뮤지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되게 다양한 음악 장르로 이제 영역을 확장해가고 성장해가는 걸 보여줘서 이제 좀 응원하고 있는 뮤지션인데 찬혁 씨가 군대를 갔다가 이제 올해 제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낸 앨범이고
굉장히 잔잔한 발라드예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땐 되게 무난한 발라드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끝나니까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뭐 이렇게 반복해서 들었는데 저는 한 곡을 계속 반복 재생은 안 하거든요. 네. 좀 지겨워하는 편이어서 목록도 고정되는 게 지겨워서 대부분 그냥 랜덤 재생해가지고 돌려요. 네. 근데 이 노래는 되게 끝나는 게 아쉽고 계속 듣고 싶고 그래서 좀 여러 번 들었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별에 대한 노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애절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막 절절하거나 과하지 않고 담백하게 이제 호소하는 멜로디 구성의 가사인데 그러다가 이제 기승전결해서 결부분에서 수현 씨랑 찬혁 씨의 그 남매가 화음이 촥 몰아치면서 이제 터트려주는 느낌이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발매되고 나서 꽤 여러 번 듣고 있고 사실 이것도 한 3개월째 듣고 있어가지고 네. 예, 3개월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어워드라는 게 겨울에 발매하고 가을에 발매될수록 유리하죠. 지 않습니까? 수상력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양심에 꺼릴 기가 없이 들고 왔습니다. 노래 좋아요. 한번 같이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통 저 꽂혀가지고 막 반복 재생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꽂힐 때는 처음에 듣자마자 딱 꽂히는 건데 이렇게 양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발라드네 하고 들었는데 다 듣고 나니까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게 잘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엄청 신기하네요.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빼달라고 했던 이유가 음악을 꼽아온 게 아니라 베스트 음악 서비스를 꼽아왔습니다. 이런 이 주제에 딱 부합하는 거를 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뭔가 하나에 꽂혀서 막 들었다기보다는 정말 다양하게 들었거든요, 그냥. 그런데 그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애플 뮤직이라는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전에는 멜론도 썼었고 멜론 쓰다가 또 벅스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를 쓰다가 네. 제가 올해 초부터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벅스나 멜론에서 하던 거랑은 경험이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되게 좋은 서비스들이 몇 개 있는데 뉴뮤직 믹스라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곡 같은 걸 바탕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그 사람만을 위한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 사람이 한 번도 재생하지 않은 노래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노래들 중에 이 새로운 노래 한번 들어봐 하면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뭐 멜론이나 벅스에도 다 있긴 하겠지만 곡마다 좋아요 표시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좋아요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내 플레이리스트에 리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 좋아요나 아니면 좋아하지 않음 표시를 하면 그게 정말 반영이 잘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내 취향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곡들이 많이 있는데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중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재생하지 않았던 노래들이잖아요. 새로운 노래들인데 내 취향인 노래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좋더라고요. 완전 빅데이터의 습기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더 열심히 좋아요나 좋아하지 않음을 표시를 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리고 이 뉴뮤직 믹스와 함께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믹스가 하나 있는데 이건 또 매주 화요일에 업데이트되는 프렌즈 믹스가 있어요. 친구가 좋아하는? 네, 여기서 이제 애플 뮤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랑 팔로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친구들한테 너 애플 뮤직 써? 그럼 아이디 내놔봐 해가지고 팔로우를 서로 하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들은 노래들을 매주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또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보통 제 이제 친구들이 음악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저랑은 취향이 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 믹스를 이제 틀어놓고 듣다가 추측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는 A가 좋아한다고 표시돼 있을 것 같다. 하고 딱 열어보면 B가 좋아하는 노래야. 막 이런 식으로 듣는 재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뉴뮤직 믹스보다도 더 내 취향에 맞는 노래들이 플레이리스트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신선하고 또 제가 약간 저녁에 작업 같은 거 할 때 배경으로 틀어놓는
그렇다고 너무 잔잔하지는 않는 그 칠믹스 음악을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제 계속 그쪽 계열 음악을 듣다 보면 어느 날 그 믹스가 나의 추천에 떠요. 그러면서 그것도 매주 새로운 음악들이 나오고 그래서 애플 뮤직을 쓰고 나서는 음악을 듣는 경험이 전에 한 번도 안 들어봤고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음악들을 훨씬 많이 들어보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새로운 음악을 좀 들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할 만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음악을 아예 안 듣는 건 아니지만 살짝 그 대중 취향과 조금 거리가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음악이 아닌 다른 쪽에서 내 취향에 맞는 거를 더 찾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인디 힙합 같은 건 또 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애플 뮤직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뉴뮤직 믹스에 항상 우리나라 음악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 계정을 써도 한국 음악 같은 게 추천에 많이 뜨고 이 애플 뮤직과 함께 저의 음악 듣는 스타일을 또 조금 다르게 해준 게 유튜브예요. 애플 뮤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믹스가 떠야 내가 듣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랜덤으로 막 재생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엄청 재미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떤 아티스트의 어떤 음악이야 라고 아티스트의 이름과 노래 제목을 말하기도 좀 그런 완전 인디 쪽 자기 이름을 건 앨범조차 안 나온 사람의 작업물 이런 거가 되게 많거든요. 일렉트로닉 쪽에 좀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저는 하우스 음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음악을 많이 듣는데 이걸 듣기에 또 유튜브 많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 음원 발매가 그렇죠.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채널 한두 개만 이렇게 잘 팔로우하고 있으면은 정말 좋은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또 랜덤으로 그냥 재생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듣다가 오 뭐야 이거 되게 좋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상세 정보를 살펴보고 댓글을 보면 댓글에 진짜 그런 글들이 많아요. 이제 대부분 영어로 쓰여져 있거나 한데 와 유튜브가 나를 여기로 데려다 줬다. 아하. 정말 내가 모르던 내 취향의 음악이 있다는 거를 유튜브가 발견하게 해줬다. 이런 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음악을 듣고 취향을 좀 확장할 수 있게 된 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특정한 하나를 꼽지는 않았지만 이 애플 뮤직과 유튜브로 음악 듣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하고 싶었습니다. 추천할 만한 서비스네. 이어지는 21화 4부에서는 놀고놀 연말 결산 마지막 편 장르 불문 워스트와 베스트 어워드가 계속됩니다.